47페이지 2번부터 봅니다. 2번. 자, 가에서 바의 사례들입니다. 가에서 바. 가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였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들어온 거니까 수치, 다른 말로 공급입니다. 공급. 다른 말로. 그러니까 수치는 공급, 지급은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같이 생각하세요. 그냥 수치, 지급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오고 나간 거, 수요와 공급으로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나간 거죠. 지급, 수요. 이거 경상수지 어디 들어가요? 아니, 국제수지 어디 들어가요? 이거 어디 들어가요? 예? 자, 이거 어디 들어가요? 보지 말고. 저 전 시간 했잖아. 전 시간에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가요, 내가? 어디 들어가? 했잖아. 뭐, 어디? 어디에? 어디에? 저번수지. 그렇죠. 틀렸죠. 자, 해봐. 외워도 안 된다니까, 어차피. 지금 외워도 다음 주에 또 까먹어. 2달 뒤에 또 까먹고. 뭐예요? 금융계정, 직접 투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제 풀 때 한 넉 달 동안 한 6문제 풀어요. 7, 6문제. 6, 7문제 풀면 나도 모르게 다 기억이 돼. 지금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어. 자, 그 다음에 한류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 수치죠. 공급. 그 다음 우리나라 전자회사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해 수출등 받았다. 공급.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회국에 원유를 수입해서 수입 금지로 했다. 수요. 그 다음 나가는 거. 지급. 우리나라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자기 나라로 송금했다.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지급. 수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50번 보면 A국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두 나라가 서로 교역을 한다고 치면 A국은 수출국이에요? 수입국이에요? B국보다 더 높잖아. B국이 수출국이고 A국이 수입국이죠. A국 수입국이에요. 그러면 생산자는, 자, A국은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지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생산자 손실,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 커지죠. 그래서 생산자 손실, 소비자 이득. 그 다음 B국은 이제 뭐가 커져요? 생산자 잉여가 커지죠. 배웠잖아요. 생산자 잉여가 커지니까 생산자 이득, 소비자 손실입니다. 우리 이 그림 그렸었잖아요. 이 그림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하면 이게 뭐로 이게 수입하는 나라, 이게 소비자 잉여, 나머지 생산자 잉여 이렇게 돼 있으면 A국은 수입하고 B국은 수출국이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지금 환율이, 원엔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달러, 엔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교차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 환율을 볼 수는 없고 그냥 원달러, 엔달러 그냥 같이 보면 됩니다. 원달러하고 그 다음에 원엔 환율하고. 일단 원엔은 올라가고 원달러는 내려갑니다. 엔어로 표시된 외채 상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뤄야 돼? 빨리 갚아야 돼? 원엔 환율이 올라간다고. 1엔당 원화가 올라가고 있죠. 미뤄야 돼? 빨리 갚아야 돼요? 미뤄야 돼요? 나중에 한번 더 많이 내려고? 죽어볼까 그냥? 미루다가 자, 빨리빨리 내야죠.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미국 출장으로 남은 달러 어떻게 돼? 빨리 바꿔야 돼? 천천히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죠.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00원 받을 거 500원 받는단 말이에요. 결혼한 지 25년 일본 여행을 빨리 다녀야 돼요? 아니면 천천히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지. 가지 말아야지, 이제. 그죠? 가지 말아야지. 거기다 써놔. 이제. 그래서 빨리 다녀야겠다 아니고, 바꿔야지, 이제. 안 다녀야겠다. 포기했다. 이렇게. 포기했다 합니다. 포기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대금을 빨리 서둘러야 돼? 천천히 서둘러야 돼? 빨리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지. 환율 내려가고 있는데, 1달러에 500원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1,000원 줄 거 500원만 주면 되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보시면 52페이지 8번. 자, 이건 미국 달러화 대비 갑국과 을국의 연평균 통화 가치 상승률이에요. 그럼 갑국은 2009년에 통화 가치가 5%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5%. 그럼 갑국의 통화 가치가 5% 상승했다는 얘기는 환율이 어떻게 됐다? 내려갔다. 왜? 갑국 통화가 가치가 상승했잖아. 환율 하락. 환율이 상승하면 통화 하락이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어. 1달러에 2,000원에서 2,000원 됐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했어요? 하락했잖아. 지금 옛날에는 1,000원 가지고 1달러 샀지만 지금은 1,000원 가지고 1달러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갑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통화가 즉 환율이 갑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갑국의 환율이 어떻게 됐다? 하락했다. 내려갔다. 그 다음 을국도 통화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플러스란 얘기.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죠. 그러면 환율이 하락했겠구나. 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그런데 2010년 보니까 갑국은 다시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는 환율이 상승했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6이니까 환율이 또 상승했구나. 그 다음 을국은 그 다음 2010년에도 환율 하락했구나.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상승. 자, 그러면 사실은 2009년을 100으로 놓으면 환율로 따져봅시다. 환율로 100으로 놓으면 2008년을 100으로 놓으면 2009년에는 얼마 하락했어요? 5만큼 하락했으니까 5% 하락했으니까 1,000원에서 얼마 된 거예요? 950원. 그 다음에 계산하면 950원에 다시 6%죠? 그럼 대략 또 1,000원 된 거고 다시 6%니까 한 1,060원 된 거죠? 1,060원 정도. 을국은 2009년에 5% 하락했죠. 그러니까 1,000원에서 한 950원. 그 다음에 다시 5%니까 거기서 이제 한 900원대 초반. 그러다가 8%가 상승했으니까 뭐 900원대 초반에서 한 980원 정도 됐겠네요. 대략 980원.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좀 예측해서 거기다가 좀 써놓으면 좋은데, 환율 하락한 것과 상승한 수치 정도를 써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봅니다. 1번부터. 2009년에는 미국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갑국 기업 생산자가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자, 생산비가 지금 환율 하락했죠. 그럼 수입할 때 좋아 안 좋아? 싸졌어 비싸졌어? 아니, 환율이 하락하면 싸져야 비싸죠. 1달러짜리 1,000원에서 얼마에 살 수 있어 지금? 500원에 살 수 있잖아. 싸졌어 비싸졌어? 싸졌죠. 생산비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애야 2009년에 환율 하락했다고 갑국. 그러면 생산비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감소했죠. 그 다음에 2009, 11년 동안 을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고 을국은 하락하다 마지막에 상승했죠. 마지막에 2010년 을국을 여행하는 갑국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 자, 을국을 여행하는 갑국 관광객. 자, 그럼 어떻게 따져야 돼요? 2010년입니다. 갑국은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죠. 그런데 갑국은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돈의 가치가 커요 지금? 을국 돈의 가치가 크죠. 그 다음에 갑국의 통화 가치가 낮고 을국의 통화 가치가 높다고. 을국의 통화 가치가 높다고. 그 얘기는 을국에서 보면 을국을 여행하는 갑국의 부담이 어떻게 되겠어? 을국의 통화 가치가 높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 그 통화 가치가 높으니까 그 가치가 높은 걸 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 조금 줘야 돼? 많이 줘야죠. 많이 줘야지. 그래서 갑국 관광객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증가하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 어차피 자 그냥 달러로 생각해봐. 달러로 갑국 2010년도에 환율 상승했죠. 환율 상승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갈 때 부담이 커졌어, 작아졌어? 환율 상승했잖아. 커졌어, 작아졌어? 미국 갈 때 부담이. 환율이 상승했다고. 부담이 커졌어, 작아졌어? 어? 커졌죠? 컸잖아. 근데 을국은 거기다 환율이 하락하기까지 했다고. 그럼 을국으로 갈 때 당연히 커지지. 을국이든 미국이든 커진단 말이야. 커진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2010년 전년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 을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자 미국에서 갑국이 싸요? 을국 제품이 싸요? 갑국 게 싸요? 을국 것이 싸요? 미국에서 누가 더 싸졌어요? 미국에서 보면 누가 더 싸졌어? 자, 갑국은 환율이 계속 올랐죠? 2년 연속. 을국은 내리다가 올랐어요. 누가 더 싸요? 갑국 게 더 싸죠? 그러니까 갑국 경쟁력이 더 높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금액의 미국 달러를 갑국 통화로 환전하는 경우 언제가 더 많은 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2011년. 5번이냐. 2011년. 환율이 계속 이제 상승했으니까. 그 다음에 11번. 자,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은 보니까 어떻게 된다냐. 계속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통화 가치는 어떻게 돼요? 환율이 내려가면 통화 가치는? 통화치. 갑국의 대미 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한다고. 환율 하락. 그럼 갑국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로 생각해봐, 그냥.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어떻게 돼? 상승하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갑국제와의 경쟁력이 어떻게 됐어?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 싸졌어, 비싸졌어, 우리나라 게? 비싸졌죠. 왜? 1달러에 500원이잖아. 그럼 옛날에 1000원짜리는 옛날 1달러에 샀지만 지금 얼마 줘야 돼? 미국 애들이 2달러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싸졌죠. 경쟁력이 당연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돼. 맞죠? 수출이 안 되잖아. 비싸져서. 그럼 경상수지는 악화야, 개선이야? 악화. 각국 기업은 수출 때문에 받은 금액을 빨리 환전해야 돼? 천천히 환전해야 돼? 빨리 환전해야지. 그 다음 5번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환율의 변화 추세를 가로 방향을 바꾸자 한다면 환율을 상승시키려면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매입은 수요야 공급이야? 그냥 사고자 하는 거잖아. 매입. 외화를 사고자 한다고. 빼낸다고. 밖으로 빼낸다고 시장에서. 뭐야 이건? 밖으로 나가는 거죠. 뭐야? 수요 증가. 그럼 환율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면 환율 어떻게 돼? 응? 수요 증가면 환율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환율 상승. 자,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휴대전화 수출 경상수지 들어오는 거죠. 수치. 우리 해외 주식시장에서 외국 A기업 주식 구입했다. 그럼 돈이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갔죠. 지급. 그 다음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주식 산 거니까 증권투자. 자본금융계정.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을
인수했다. 투자한 거죠. 자, 그런데 인수했으니까 국내에 있는 병 자동차 공장을 외국 기업이 인수했으니까 돈이 우리나라 들어오죠. 그러니까 금융계정 수치. 그 다음에 여행사 단체 관광객 숙박을 위해서 호텔을 이용했다. 그럼 뭐예요? 서비스 수지. 돈을 줬죠? 지급. 그럼 몇 번이에요? 자, 이제 우리 289페이지 화폐, 그 다음에 금융제도, 소득 이 파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화폐. 화폐는 우리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할 때 쓰는 우리가 매개물이고, 통화는 유통되는 화폐를 얘기합니다. 통화는 유통되는 화폐고, 화폐는 기능은 세 가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교환할 때 쓰고, 가치를 저장하죠. 돈이 쌓이면 가치가 쌓이는 거잖아. 그 다음에 가치 척도 기능. 가치 척도. 그리고 그 비싸다는 얘기는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잖아. 이자. 우리가 이자는 돈을 쓰고 그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빌리고 내는 대가니까 사실은 그 금액에 대한 가격이다. 그 금액. 자, 원금에 대한 뭐가 되는? 대가. 즉, 통화의 가격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만 원 빌렸을 때 100만 원이 필요해. 100만 원 이자가 필요해.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뭐예요? 100만 원이죠. 1년 동안 쓰는 가격이. 자, 이자율은 우리가 퍼센트로 원금의 연간 차지하는 비율, 그게 이자율이죠. 그래서 그걸 똑같은 금리라고 합니다. 금리, 그 다음에 이자율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단리, 복리는 뭐냐면, 단리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리는 매년 이자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5% 매년 그 이자만 내면 돼. 그게 단리야. 금리에서 단리. 그 다음에 복리는 뭐냐면, 이자가 어떻게 붙어요? 이자가, 복리는 봐봐, 단리는 원금에만 붙어. 그러니까 5%야? 그럼 매년 원금의 5%, 원금의 5%, 원금의 5%야. 같아. 그런데 원리금은 뭐예요? 원리금에 붙어. 그래서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붙은 원금에 다시 이자가 붙어. 그래서 100만 원에 5%, 100만 원 5%가 아니고 100만 원에 5%가 붙고, 그 다음에 그럼 원리금이니까 105만 원, 100만 원 플러스 이자에 다시 뭐가 붙는 거예요? 5%가 붙고 다시 거기에 그걸 더한 거에 5% 계속 이렇게 복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복리는 가면 갈수록 이자가 커지겠죠. 단리는 가면 가도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입니다. 이제 우리 이자율, 금리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리, 단리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보는데, 그 보기 전에 고정금리하고 또 다시 변동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리, 복리, 금리 또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뭐예요? 항상 고정되고 5%. 변동금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이자가 어디서 결정된다고 해서 대부자금 시장이나 이런 시장, 우리가 금융시장, 화폐시장에서 뭐가 결정돼? 이자가 결정이 돼. 그러면 매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바뀌면 금리도 바뀌는 거야. 그게 변동금리야. 그럼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고정으로 해야죠. 고정으로 해야지.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 같아. 그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고정으로 해야 돼? 변동으로 해야 돼? 앞으로 내려갈 것 같아, 의자가. 그러면 변동해야지, 변동. 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자, 이자율인데, 우리가 잘 보세요. 100만 원이야? 100만 원. 100만 원에 지금 이자율이 5%예요, 5%. 100만 원에 5%. 얼마예요? 5만 원. 5% 5만 원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100만 원 주식하면 1년 뒤에 얼마 받아요? 얼마는 받아? 105만 원. 105만 원. 그런데 물가가 5% 올랐어.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 105만 원이 됐어. 그러면 이자가 올라도 나한테는 이익이 없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자율은 몇이에요?
이자율은 몇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자율은 0이지 0. 왜? 아니 물가가 5% 올랐어. 이자율 5%면 뭐하냐고. 물가 5% 오르는데 그럼 그 뒤에 뭐야? 0이지 0. 0. 그럼 잘 봐. 어떻게 구했어 우리가? 우리가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구했어요? 실질 이자율은 0이라면서 명목에서 뭘 뺐어요?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 이렇게 뺀 거죠? 5% 빼기 5%. 맞죠? 그러면 이걸 다시 뒤집으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죠. 그러면 다시 바꾸면 물가 상승률은 명목 이자율 빼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그러면 이게 플러스란 얘기는 명목 이자율이 더 높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이렇게 해볼까? 플러스란 얘기는 명목 이자율이 더 높다. 실질보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로 봅시다. 그냥 이걸로 보면 이게 플러스, 실질 이자율 플러스란 얘기는 명목,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은행에 붙어있는 이자율보다 뭐가? 물가 상승률이 더 낮다. 명목 이자율 5%, 물가 상승률 2%, 실질 이자율 3%. 0이란 얘기는 둘 다 같다. 명목 이자율, 물가 상승률 둘 다 같다.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예요? 명목 이자율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입니다. 우리가 금융, 즉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를 금융거래, 그걸 하는 곳을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 그 금융시장에서는 직접 금융시장과 그다음에 간접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간접인데 직접으로 밑에 오타돼 있어요. 위에가 직접이고 밑에가 간접입니다. 292페이지 직접 금융시장 맞고 밑에는 간접입니다. 직접은 서로 직접 거래하는 곳을 직접이라고 그래요. 직접 거래하는 곳을 직접이랍니다. 그러면 직접 거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채권시장에서 직접 거래한다든지 주식시장에서 직접 거래하죠.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이 직접이에요. 모든 책임 누가죠? 직접은 본인들이죠. 그러니까 위험부담도 크죠. 대신 수익률도 높죠. 간접은 뭐냐면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중개인이 있어. 이 중개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중개인이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키움증권, 신한투자 뭐 이런 애들이 내가 직접 살 때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거지 얘가 책임지진 않아. 내가 잘못 사면 내가 잘못 산 것이. 그런데 자, 은행이 알아서 다 투자한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책임 은행이죠. 은행 무조건 내가 넣었으면 자기들이 약속한 이자를 줘야 돼. 2%. 마이너스가 되든 잃어버리든 아니면 그게 이제 회수가 안 되든 무조건 우리한테는 무조건 2%라는 이자를 줘야 돼요. 모든 책임 은행이 줍니다. 대신 이자율이 낮죠. 이자율 낮잖아. 대신 안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금융시장. 직접은 내가 누구랑 거래하는지 알아볼라. 내가 누구랑 거래하는지 알죠? 간접은 몰라. 내가 은행이 누구랑 거래하는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과 신용관리가 됩니다. 소득. 자, 우리가 소득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처분소득, 가처분소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전에 다 했고 2단원 때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소득의 종류만 하면 돼. 소득. 그럼 우리는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이것도 역시 외우는 거죠. 이것도 알듯하면서 잘 몰라. 근데 연속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경상, 비경상에 뭐가 있냐면 종류만 알면 돼요. 뭐가 있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재산소득, 그 다음에 이전소득. 자, 근로소득은 근로해서, 임금, 상여금 이런 것들이 근로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사업을 해서, 그럼 뭐예요? 누가 사업해? 사업주가 하겠지, 사장이. 그래서 이윤. 그 다음에 재산소득은 말 그대로 내 재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재산. 뭐예요? 재산, 토지, 돈 이런 것들, 주식 이런 것들이니까 뭐예요? 이자, 임대료, 배당금. 왜냐하면 주식은 배당금을 받으니까. 이전소득은 뭐냐면 대가 없이, 항상 대가 없이가 이전이란 말이 붙어요. 이전수지, 이전소득은 다 대가 없이 받는 거 뭐예요? 우리가 대가 없이 받는 거, 기초연금,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받는 돈, 이런 것들, 구호금, 원조금 이런 것들이고,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인 거예요. 대가가 없는 부분이 많지만 대가 있는 부분, 그 생각하지만 대가가 있든 없든 그냥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건 비경상. 뭐 있어요? 복권 당첨금, 퇴직금, 상속금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비경상소득이 됩니다. 자, 뒤에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다 배웠고, 저축은 뭐예요?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 중에 소비하고 남은 부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투자 상품 우리가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투자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투자를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자산을 만들게 되죠. 자, 신용관리. 신용이란 것은 뭐냐면 돈을 빌려 쓰고, 빌려 쓸 때 돈을 우리가 빌려 쓸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신용이죠. 신용. 능력 신용이고. 자, 이제 자산관리 갑니다. 자산관리. 자산관리 가면 이게 우리가 이제 자산관리 요소는 포트폴리오, 이자 수익, 분산 투자, 이건 이제 그냥 개념만 보시고, 이 자산에 이제 밑에 유형이 있는데 안전자산, 위험자산. 자산인데 안전한 자산이 있고 위험한 자산이 있어요. 위험한 자산.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자산은 뭐냐? 안전한 자산은 말 그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한 자산은 뭐냐?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요. 위험은 뒤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일단 안전자산은 안전한 거, 위험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위험자산은 위험한 거. 그럼 뒤에 위험은 배우니까 놔두시고, 그럼 자산을 관리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내가 뭘 강조할 거냐, 뭘 중시할 거냐. 첫 번째, 안전성. 안전성이 뭐냐면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이 되면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성은 뭐냐면 내가 이 자산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수익성이 높은 거죠. 수익성. 유동성은 뭐냐면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유동성은.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면 유동성이 적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없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왜? 덩어리가 크니까 잘 안 팔리잖아. 잘 안 팔린다고. 그리고 바로 누가 50억짜리 땅을 이거 얼마에? 50억에 네 50억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간을 두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주고 시간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면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네 가지 위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위험. 세 번째가 자산에 있어서 위험 네 가지 위험이에요. 첫 번째, 채무 불이행 위험. 채무 불이행.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또 밑에 뭐 있나? 시장 가격 변동 위험.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 채무불이에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라고. 돈 줬는데 못 받아. 은행이 맡겼는데 못 받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얼마? 5천만 원 한도 내에선 은행이 망해도, 옛날에 토마토은행이가 망했는데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이 망해도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까지는. 그 이상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안전하지. 그런데 주식은 내가 만약에 KJ 프리텍 뭐 이런 데 샀어요. 제가 직접 산대지주고 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하기 직전이야. 거래 정지. 4월까지 뭔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상장 폐지.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죠.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네이버 게시판에 와가지고 애들 지금 사람들은 막 돈을 투자했잖아. 주식 샀는데 거래 정지라니까? 거래가 안 돼. 그 돈 팔 수도 없어. 그러다가 상장 폐지되면 뭐가 되는 거야? 휴지. 날아가는 거야. 그럼 지금 마음이 아플 거 아닌 사람들. 나도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게 얼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근데 거기 와가지고 정말 쓰레기들이 많죠. 흑우들 안녕 이렇게 와가지고 댓글 달고 요즘 한강물 많이 불었더라. 조심해라. 날 추우면 어떻게 돼? 요즘 한강물 얼었다. 날 풀리면 가라. 이렇게 날 풀리면 가라고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애는 이 새끼들 진짜 낚시하느라고 뭐냐면 댓글 제목이 뭐냐면 댓글 제목이 개선책 내놔 거래 재개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클릭한 거 사람들 딱 그러면 그럴 줄 알았지 병신아 이렇게 그럴 줄 알았지. 쓰레기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개선책 내놔 거래 재개 딱 클릭하면 이럴 줄 알았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막 폭락하잖아요. 주식이 막 폭락하며 와가지고 문상 왔어요 하고 남들은 막 몇 억씩 막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까먹는데 문상 왔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지? 지하 2층도 있다 이렇게 지하 2층 지하 2층이 끝인 줄 알지? 지하 3층도 있다 이렇게 하고. 뭐야 다 주식은 샀다가 잘못된 뭐예요? 회수가 안 돼. 회사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제 발행한 채권 회사가 망하면 휴지예요. 그냥 휴지. 그러나 국공채는 좀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뭐가 위험해? 주식이? 주식 오를 수도 있지. 부동산은 현물이니까 막 오르겠지. 현금은 휴지되지 휴지.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면 현금은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이 큰 거죠. 현금은. 부동산은 덜하죠. 채권도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가격 변동 위험은 뭐예요? 개폭락 위험해. 개폭락. 현금은 개폭락해 안 해? 안 하지. 개폭락하는 게 뭐 있어요? 개폭락하는 자산이 뭐 있어요? 주식 개폭락하죠. 근데 주식은 하루에 몇 프로까지 올라요? 딱 정해져 있잖아. 상한이 몇 프로까지? 하루에 30%. 하루에 30%. 요즘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몇 프로예요? 진짜 많이 주면 세금 안 떼고 이제 세금을 떼겠지. 세금 안 떼고 한 2.6%면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2.6%. 1년에 2.6%. 그럼 한 달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달 계산하면 2.6% 한 달 계산해봐. 그냥 10으로만 나오면 12도 하지 말고 그냥 10으로 하면 뭐야? 2.6% 0.26%. 한 달 이자 0.26%.
근데 주식은 하루에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어? 30%. 30%. 이게 게임이 되냐고, 게임이. 안 되지. 그게 주식이라는 거야. 야, 씨, 하루에 2%만 올라봐. 열흘이면 20%예요. 야, 그래서 딱 하루에 2%만 먹자. 2%만 오르면 그걸 또 팔자. 그래가지고 딱 샀는데 2% 떨어졌어.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시 오르겠지. 기다리면 그 다음날 10% 떨어졌어. 엿된 거야, 진짜. 네 여러분 말대로 좆된 거 진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인데 12% 떨어졌어?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더 넣어? 그럼 몇 프로만 오르면 돼? 6%만 오르면 난 되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을 더 넣었어. 근데 하한가만 했어. 30%. 돌아버리는 거지. 이제. 30% 떨어진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하고 하면 또 떨어지고, 그리고 집도 대출하고 또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한강 가야지 그냥. 알았어? 그나마 그래도 30%예요. 주식은 30%. 주식할 거예요? 저축할 거예요? 주식해야지. 이제 망한다고, 이 사람. 이제 좀 있으면. 이 사람 절대 일을 딸 수가 없어요. 네, 세상에 주식으로 돈 딴 사람은 없어. 옛날에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 그림. 그러니까 그 사진 같은 누가 만든 건데, 연잎, 알죠? 연잎. 큰 연잎 위에 배부른 개구리가, 배 나온 개구리 딱 누워서, 형 1억 됐다 그러는 거예요. 말풍선을 해가지고 형 1억 됐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댓글로 어디에 투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1억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빚이 씨발로 막 이렇게 얼마 된 거예요? 빚이 1억 됐다고요. 2탄도 있어요. 2탄 뭔지 알아요? 형 1억 됐다. 어디 투자하셨어요? 뭐 어떻게 투자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개구리가 10억 이 개자식아. 10억 1억 된 거죠. 그래서 이분 좀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1억이나 아니면 털려가지고 한강은 없는데 어떻게 낙동강 가야 되나? 자, 그래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개폭락 위험성 더 큰 게 뭔지 알아요? 30%밖에 안 내려가. 30%밖에 안 올라가. 근데 어떤 건 무제한으로 올라가. 뭐예요?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했어요? 했을 것 같은데? 했잖아. 괜찮아. 아파서 그렇지. 하면 가는 거야,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제가 7만 5천 원, 퀀텀, 작년 12월에 7만 4천 5천 원 했어요. 지금 얼마야? 2,400원. 7,500만 원 넣었으면 지금 24만 원 남아있는 거죠. 24만 원. 24. 다행히 7,500만 원 아니고, 잃어버렸어요.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어요. 생각나면 이제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 파워 사는 것도 그 앱도 지워버렸어. 괜히 들어가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최근에 한번 가봤죠. 많이 올랐어요. 6,000원. 6,000원. 많이 올랐어. 74,000원인데, 야, 씨, 많이 올랐더라고, 막. 갑자기 사고 싶어졌어. 그러다가 그 칸이 이제 없어. 원래 거기에 퀀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폐지된 거지. 사라진 거지. 그래서 제 주식 종목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식이 이렇게 여러 개의 주식 한 개만 안 사고 여러 개 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줄이 빈 칸이 남아있는 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망했다고. 상장 폐지됐다고 이렇게. 뭐 어떻게 돼요? 휴지지. 가끔 사요. 어떤 사람들이 저 이거 삽니다. 한 주에 10원이요. 뭐 이렇게 해서 욕하긴 하지만 10원이 파니 안 판다. 개자식아 마구서 싸우고 막 댓글로. 그럼 더 드릴게요. 17원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17원 드릴게요. 우리가 개폭락 가능성. 뭐예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현금은 유동성 위험이 없지. 예금도 그냥 바로 찾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우리 예금.
예금, 그 다음에 증권, 보험, 연금, 그 다음에 생애주기곡선 해서 이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자율,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마지막에 자산관리에서 채권, 주식, 예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